저는 박은영입니다. 올해 58세죠. 38년간 교직에 몸담았다가 작년에 퇴직했어요.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적막함에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리와 함께라서 그나마 견딜만해요. 다리는 남편이 데려온 삼색 고양이에요. 정수가 은영아, 내가 없어도 이 녀석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에서 가끔 미래의 단편들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신기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들이 현실이 되는 걸 여러 번 경험했죠. 대학생 때는 시험 문제를 꿈에서 본 적도 있고 결혼 전에는 정수를 만나는 꿈을 미리 꾸기도 했어요. 아이들 낳고 기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일이 생기기 전에는 항상 이상한 꿈을 꾸곤 했거든요. 가족들은 그저 엄마가 감이 좋으시다고만 생각해요. 특히 딸 수진이는 엄마 그런 거 미신이에요 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정수가 아프기 시작한 것도 꿈에서 먼저 봤어요. 흰 병원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개를 젓는 모습을 꿨는데 그 다음 주에 정수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리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특별했어요.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읽어요. 제가 슬플 때면 조용히 다가와서 무릎에 앉고 기쁠 때면 목을 길게 빼고 애교를 부리죠. 정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다리는 매일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마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정수가 마지막 며칠은 집에서 보냈는데 그때 다리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정수 무릎에 올라가기를 좋아했는데 그 며칠 동안은 정수를 피했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가까이 오라고 불러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다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수가 곧 떠날 거라는 걸요. 정수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얀 상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꿈이었죠. 그 상자 주변으로 다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꿈을 여러 번 꿨어요. 항상 하얀 상자와 다리가 나오는 꿈이었죠.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분명히 중요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리는 정수가 떠난 후에도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특히 정수의 사진이 걸린 제단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올해로 정수의 2주기가 되었어요. 제삿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평소보다 더 바빴죠.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수가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제삿날 아침 다리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제단 앞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딸아, 왜 그래? 저는 다리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다리의 눈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딸 수진이와 사위 민호 그리고 손자 준호가 왔고 시누이 정희도 왔죠. 모두가 바쁘게 제사 준비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동안 다리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제단 앞으로 다가가더니 앞발로 마루바닥을 긁기 시작한 거예요. 딸아, 안 돼. 저는 급히 다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리는 더욱 격렬하게 바닥을 긁었고 곧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옹, 야옹. 평소의 귀여운 울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엄마, 다리 왜 저래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르겠다.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데. 저도 당황했어요. 다리는 제단 앞 특정 지점만 계속 긁었어요. 마치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요. 발톱을 세우고 필사적으로 긁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고양이가 그냥 장난치는 거겠지요. 시누이 정희가 말했어요. 동물들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다리의 행동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사가 끝난 후에도 다리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가족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동안에도 다리는 제단 앞에서 바닥을 긁었어요. 딸아, 그만해. 저는 다리를 안아 올리려고 했지만 다리는 제 품에서 빠져나와 다시 같은 자리로 갔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에도 다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해졌죠. 울음소리도 더 커졌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리는 밤새도록 제단 앞에서 소리를 냈거든요. 가끔 제 방으로 와서 저를 깨우려고 하기도 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다리가 제 침대 위로 올라와서는 제 얼굴을 핥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달아, 뭘 말하려는 거야? 저는 다리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다리는 제 얼굴을 한 번 더 핥더니 다시 제단 앞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욱 처절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리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정수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리는 여전히 제단 앞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계속된 일이라 이제는 마루바닥에 발톱 자국까지 생겼죠.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다리가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해. 엄마, 고양이가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았나 보죠. 아니야, 이건 평범한 스트레스가 아니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엄마, 또 그런 소리 하시네요. 수의사한테 데려가 보세요. 수진이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늘 그랬죠.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다리의 행동과 제가 계속 꾸고 있는 꿈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특히 꿈에서 본 하얀 상자의 이미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오후에 신우이 정희가 전화를 했어요. 형수, 어제 다리가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제단 앞만 긁고 있어요. 혹시 형이 뭔가 남겨놓은 게 있나요?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정희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수가 남긴 물건들은 이미 다 정리했는데 혹시 놓친 게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제단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리가 긁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중심으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마루바닥이었어요.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만 파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아래에 뭔가 있다는 듯이요. 그때 갑자기 예전에 꾼 꿈이 떠올랐어요. 하얀 상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던 그 꿈 말이에요. 그 꿈에서 다리는 계속 그 상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설마.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도 다리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단 앞에서 울음소리를 냈죠. 저 역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다리의 울음소리도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또 그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하얀 상자가 마루바닥 아래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리가 그 상자를 향해 계속 발톱을 세우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저는 다시 제단 앞으로 갔어요. 다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저를 보더니 더욱 애절한 소리를 냈어요. 딸아, 내가 뭘 말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아. 저는 다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정수의 죽음과 관련된 뭔가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다리가 알려주려는 게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 직감이 틀린 적은 별로 없었어요.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그랬죠. 다리는 제 손길에 잠시 조용해지더니 곧 다시 바닥을 긁기 시작했어요. 마치 빨리 여기를 파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다리 때문에 며칠째 제대로 못 나갔거든요. 마트에서 옆집 김순자 씨를 만났어요. 순자 씨는 우리 동네에서 소식통으로 유명한 분이죠. 은영 씨, 어제 제사 지내느라 고생했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순자 씨, 혹시 우리 정수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정수 씨요?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정수가 아픈 동안이나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 해서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말이죠. 그때 동네에서 조금 이상하다는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말들이요? 정수 씨가 원래 의사 말로는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순자 씨의 말에 제 가슴이 쿵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 아니에요. 그냥 병이라는 게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사실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수의 컨디션이 나빠진 것도 너무 갑작스러웠고 마지막 며칠은 정말 급격하게 악화됐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다리는 여전히 재단 앞에 있었어요. 이제 3일째예요. 먹이도 거의 먹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만 파고 있었죠. 저는 정수가 마지막에 입원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2년 전에 췌장암으로 입원했던 박정수 환자 보호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남편이 마지막에 급격히 악화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정확한 차트를 보지 않고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췌장암은 워낙 진행이 빠른 암이라서요. 그렇다면 처음 예후와 실제 경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환자분도 그런 경우셨고요.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의 말과 다리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다리 상태를 보러 왔어요. 엄마, 다리 정말 이상하네요. 며칠째 저러고 있다며요? 그래. 먹이도 잘 안 먹고 계속 저기만 파고 있어. 수의사한테 데려가야겠어요. 스트레스성 강박 증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리의 문제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진아, 너도 혹시 아빠가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엄마, 또 그런 생각하세요? 아빠는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웠잖아. 의사도 몇 달은 더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병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게 병이라고요. 수진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수가 마지막 며칠 동안 했던 말들을 떠올려 봤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은영아, 미안해. 정수가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아픈 것 때문에 미안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혹시 다른 의미였을까요? 며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온 가족을 집으로 불렀어요. 수진이와 민우 그리고 신우이 정희까지 모두 와달라고 했죠.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리 좀 보세요. 벌써 일주일째 저러고 있어요. 다리는 여전히 재단 앞에서 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이제는 발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죠. 엄마, 그러니까 수의사한테 데려가자고 했잖아요. 수진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이건 병이 아니야. 다리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소리예요? 고양이가 뭘 알려준다는 거예요? 정희도 끼어들었어요. 형수, 고양이는 그냥 동물이에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 이런 일을 겪어왔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징조가 있었거든요. 엄마, 그건 우연이었어요. 미신 믿지 마세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연이 아니야. 정수가 아프기 전에도, 정수가 돌아가기 전에도 다 꿈에서 봤어요.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다리가 혹시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냄새나 뭔가 아버지와 관련된. 맞아요. 저는 반가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다리가 정수와 관련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파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빠 물건들은 다 정리했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했어요. 혹시 정수가 뭔가를 숨겨놓은 건 아닐까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요. 순간 정희의 표정이 변했어요. 형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다리가 이렇게 계속 파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설마 형이 뭘 숨겨놓았다는 얘기세요? 정희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리 행동을 보면.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수진이가 버럭 소리를 쳤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아, 엄마는 아빠를 잊지 못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양이까지 이용해서 말이에요. 수진이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있었나? 있었어요. 엄마의 소위 직감은 그냥 추측이었어요.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다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죠.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형수,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형이 뭔가 숨겨놓았다는 말씀은 좀 그래요. 정희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하지만 정희는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민호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떴어요. 혼자 남은 저는 다리를 바라봤어요. 다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파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위로하듯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딸아, 우리만 알고 있는 거구나. 저는 다리를 안아올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리의 행동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확인해보기로 말이죠.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직감을 믿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다짐했죠. 다음날 오전 저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장례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의 장례를 치러줬던 곳이었죠. 여보세요, 2년 전에 박정수 씨 장례를 맡아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무덤을 다시 열어볼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무덤을 여신다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혹시 남편이 뭔가를 묻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경우라면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가족 동의는 제가 받겠어요.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례업체에서 자세한 절차를 설명해줬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가족들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아빠 무덤을 열어보고 싶어. 뭐라고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왜 아빠 무덤을 열어봐요? 다리가 계속 저러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아빠와 관련된 뭔가가 있어.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무덤 파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수진아, 엄마가 평생 언제 이런 말을 해봤나? 정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이런 말 안 해.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아빠가 뭘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때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확신하세요? 그래, 민호야. 정말 확신해.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죠. 여보. 수진이가 민호에게 소리쳤어요. 자기야,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민호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동의 안 해요. 수진아, 제발. 엄마, 이런 식으로 아빠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신우이 정희에게도 전화했어요. 정희야, 형 무덤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 형수, 정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 같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형이 뭘 숨겨놨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형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희도 격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특히 민호가 중간에서 많이 도와줬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번만 확인해 보면 어때요?
결국 수진이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엄마 정말 이런 일 그만해야 해요. 그래, 약속할게. 정희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제 동의만 있으면 됐어요. 장례업체와 연락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무덤을 열어보기로 했죠. 그날 밤 다리는 처음으로 조용했어요. 마치 자신의 메시지가 전해진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무릎에 올라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딸아, 내가 옳았으면 좋겠다. 저는 다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수진이, 민호와 함께 묘지로 향했어요. 정희는 끝까지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확신해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래, 확신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건 정수를 이런 식으로 방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묘지에 도착하니 장례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무덤을 여는 작업은 생각보다 신중하게 진행됐어요.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첫 번째 삽이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민호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제 관을 열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수의 유골함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유골함 옆에 작은 하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꿈에서 본 바로 그 하얀 상자였죠. 저게 뭐죠?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요. 직원도 당황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엄마, 열어봐요. 민호가 말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의 글씨였죠. 은영에게.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정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다리가 내게 알려줬을 거야. 정말 고마운 녀석이구나. 미안해, 은영아. 내가 숨겨온 게 있어. 진마루 밑에 작은 금고가 있어. 이 열쇠로 열 수 있을 거야.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야. 내가 평생 모은 거니까 놀라지 말고 잘 써. 그리고 정희에게는 말하지 마. 부탁이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정수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준 마음이 고마웠어요. 엄마, 뭐라고 써 있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편지 내용을 말해줬어요. 수진이와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집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우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는 현관에서 우리를 반겼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재단 앞으로 가서 마루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리가 그렇게 열심히 긁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민호가 마루를 드러내자 정말로 작은 금고가 나왔어요. 와! 수진이가 탄성을 질렀어요. 열쇠로 금고를 열자 안에서 통장 여러 개와 현금, 그리고 보석들이 나왔어요. 정수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아빠가 언제 이런 걸?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제야 정수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어요. 미안해라고 했던 건 이것 때문이었구나. 다리는 이제 재단 앞을 떠나서 제 무릎에 와서 앉았어요. 마치 이제 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수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은영아, 내가 가끔 꾸는 꿈 이야기 기억나지? 난 항상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리를 데려온 거야.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다리가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리는 특별한 녀석이야. 은영이 너만큼 특별하거든.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정수는 제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믿어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꿨던 하얀 상자 꿈, 다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정수의 준비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일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리가 알려준 거지. 정말 엄마의 직감이 맞았네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의심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 고모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수가 정희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야, 어제 무덤에서 뭔가 나왔어. 뭐가 나왔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이 정말 그런 걸 숨겨뒀다는 얘기네요. 그래. 우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숨길 수는 없잖아. 형수, 제가 어제 반대한 거 죄송해요. 형수가 옳았네요. 정희도 이해해줬어요. 다행히 가족 간에 큰 갈등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리와 함께 정수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고마워. 다리를 통해서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다리는 제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그 후로 다리는 다시 예전의 얌전한 고양이가 됐어요. 더 이상 재단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죠. 저는 정수가 남긴 재산으로 수진이의 집 대출도 정리해주고 손자 준호의 교육비도 마련해뒀어요. 정수가 원했던 대로 가족들을 위해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다리가 없었다면 정수의 마지막 선물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리고 때로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리는 지금도 제 곁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정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야옹하고 울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저 역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 직감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죠. 정수는 죽어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해준 거였죠. 지금도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 꿈들이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다리도 제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거든요. 딸아, 너도 특별한 녀석이야. 저는 매일 다리에게 말해요. 다리는 야옹하고 대답하며 제 품에 안겨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이가 됐어요. 정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특별한 인연의 소중함을 알려준 거였죠. 앞으로도 다리와 함께 정수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비한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설렘도 있어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우리 곁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저와 다리의 특별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맺어준 이 인연을 소중히 지켜나갈 거니까요.